1분 1초가 소중한 당신. 지루한 광고에 리모컨을 움켜잡을 수밖에 없었던 시청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준비한 MTN의 화끈한 편성. 5분장은 우리가 책임진다. 마감 스트레이트. 애널리스트 시장 분석부터 이슈 진단, 마감 라이브 중계까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치열한 오후장. 마감 스트레이트와 함께하세요. 박소연의 이슈 픽업 문 열겠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 합니다. 한 주식 투자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한번 따와 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개인 투자자들이 오늘부터 할 일이라는 제목으로 배달 음식 덜 먹기, 휴지 2칸 쓰지 않기, 에어컨 켜지 않기, 전기세 줄이기, 뭐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개인 투자자들 지금 주식 계좌가 엉망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돈 100원, 1000원이라도 아껴야 해. 이런 목소리들이 숱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내가 차라리 주식을 몰랐더라면, 지금 주식 투자를 모르고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요. 정말 잔인합니다. 올해 1월, 2월, 3월, 4월까지도 그랬는데 지난 4월 글로벌 주식시장에서 시총 8조 원 이상이 8조 원? 8조 원이면 작은 거 아닌가요? 하여튼 어마어마한 수치가 증발해버렸다는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5월은 더 심한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폭락세는 좀 더딘 것 같긴 하나 내리고 내렸는데 거기서 맴돕니다. 올라오질 않습니다. 연초 대비 코스피가 거의 10% 넘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요. 전체 상장되어 있는 종목 가운데 20% 정도가 52주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순매수한 상위 종목 10개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18% 정도를 기록하고 있고요. 뚜껑 열어보면 마이너스 18 우스워라고 하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투자자들의 예탁금도 서서히 줄기 시작합니다. 예탁금이라고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돈을 의미하는 것일 텐데요. 이 규모 자체가 점점 줄고 있다는 거, 이미 많이 줄은 상황이었는데 더 줄고 있다는 것이 최근 금융투자협회의 자료를 통해서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죠. 그런데 빚내서 투자를 하는 것은 여전하다? 여러분들 정말 그러십니까? 증권사의 1분기 신용융자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1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 가까이 돈을 빌려준 거에 따른 이자 수익이 10% 가까이 늘어났고요. 키움증권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이용하시죠? 30% 넘게 이자 수익이 늘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증권사들도 마찬가지의 분위기였고요. 이렇게 빚을 내서 투자를 하는 분들이 아직도 적지 않은 상황인데 주가는 올라가지 않고 계속 아래에서 맴돌고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이 있어하는 종목들은 상당히 많이 깨져 있는 어찌할 수 없는 그런 현재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희망의 목소리가 좀 들립니다. 올 하반기 증권사가 내다보는 코스피 밴드를 한번 따와봤는데요. 3천에 대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삼성증권이 코스피 올 하반기 상단 밴드를 3,000포인트로 잡아놓고 있고요. 한국투자증권,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케이프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상단을 2,900으로 내놓고 있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정말 상황이 좋아지면 3,000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을 내놓더라고요. 진짜 가능할까요? 이들이 제시하는 근거는 이겁니다. 이미 시장에 나와 있는 숱한 악재들은 시장이 다 반영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감, 이거 이제 고점 찍고 서서히 완화될 것이다. 그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내다보는 것이고요. 우크라이나 사태도 일단락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3,000포인트까지 갈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의 실물 경기 둔화, 이거 바닥을 찍고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모두 확실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 올 하반기 3,000포인트 가능성을 일단 열어두면서 코스피 하단 밴드는 더 낮춰 잡는 증권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전망이
장밋빛 목소리도 있긴 합니다만 여전히 불안한 그리고 암울한 그런 전망들도 여전히 많은 시장입니다. 이 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프라이빗 고객들의 현재 주식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나타내는 표인데요. 2022년도 5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식을 가지고 있는 고객들의 그 주식 비중이 60%로 그렇게 적지가 않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40%가 채 안 됐었던 주식 비중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게 점점 줄어들 거라고 BOA는 말합니다. 다음 장 보시죠. S&P 500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거의 4,000포인트에 달하고 있는 그 지수가 3,000까지 떨어질 것이므로 우리들은 투자 비중을 점점점 줄일 수밖에 없다. 주식 투자 비중을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증시가 8주 연속 하락한 가운데서 지금 바닥 안 나왔거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코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가상화폐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도 또 잡음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 비트코인이 3만 달러 그래도 가까이 되는 것이 8천 달러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떻게 흘러가는 것일까요? 정말 불안한 이야기들이 많은 그런 시장임에는 분명합니다. 우리의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느냐, 이 방법 또한 우리가 이제 고민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될 텐데요. 한국의 닥터둠 김영익 교수와 함께 오늘 자세한 이야기 좀 풀어보려 합니다.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요즘 이분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유튜브든 뭐 TV든 찾아보는 분들 참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도 모셨습니다. 김영익 교수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닥터둠이라는 별칭을 상당히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예. 앞에서 또 그렇게 소개를 하고야 말았습니다. 예. 예. 교수님의 앞으로의 시장 뷰가 참 궁금해요. 워낙에 요즘 또 핫한 인물로 또 떠오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더이 이제 교수님의 목소리를 또 주목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많으신데요. 일단 자세한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요, 교수님. 저 그 두 가지 질문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예. 일단 yes or no로 좀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예. 올해 그리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장은 폭락할 가능성이 크다. yes or no. 올해는 아니고 내년 상반기 한 번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그럼 yes. 예, yes. 예. 그러면 하나 더요. 예. 그럼 그 이전에 코스피 기준으로 뭐 2,800이든 2,900이든 베어마켓 랠리든 데드캣 바운스든 투여오를 가능성이 있다. yes or no. S입니다. 이렇게 예, 잡고 예. 저희는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마냥 폭락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를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좀 여쭤봤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를 좀 어떻게 하고 계신지 좀 큰 틀부터 좀 살펴주세요. 예, 뭐 작년 하반기부터 제가 주식 비중을 좀 줄이라고 네. 그렇게 말씀을 계속 드려왔었는데요. 예, 그렇게 본 거는 제가 주가를 볼 때 일평균 수출 금액이나 명목 GDP 이런 걸로 평가를 하는데요. 지나치게 가대평가됐었어요. 네. 그래서 주식 비중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는 주가가 이런 제가 보는 모든 경제 변수를 가소평가하는 국면에 들어섰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저평가 영역에 들어섰기 때문에 네. 앞으로 일정 기간은 반등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년에는 좀 더 어렵게 보는 거는 이제 경기 수축 국면이 시작되고 있거든요. 네. 아마 내년에는 미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올 연말 내년 초에는 한 번 더 어려운 국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네. 그 이전에는 뭐 일정 저평가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일정 부분은 상승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손실에 손실을 겪어서 참 어렵다, 너무 힘들다, 곡소리, 이게 곡소리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으셔요. 어느 정도 단기 반등이 나올 수 있다면 그 기회를 이용해서 비중을 줄여야 한다라고 이해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번 상승 국면에서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것도 네. 뭐 나중에
그걸 정확하게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내년 상반기에 네. 주식을 조금 더 싸게 살 수는 있을 것이다. 아. 예, 그러나 뭐 좋은 종목 같으면은 그냥 기다리시면 되기는 되는데요. 네. 예, 기다리는 시간이 좀 길 것 같고 네. 조금 좀 고통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외적인 변수부터 본다면 원자재 값에 대한 폭등세가 진정이 안 됩니다. 뭐 예. 우크라이나발 사태를 뭐 비롯해서도 그렇고 기후로 인한 인플레 폭등도 야기되는 것 같고요. 현재 상황 어떻다고 판단하세요? 뭐 인플레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상황이죠. 특히 미국 뭐 소비자 물가가 거의 40년 만에 최고치를 네. 기록했었고요. 네. 우리도 뭐 10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물가가 원래 오르기 시작한 것은 2020년 글로벌 경제 위기를 극복해서 뭐 정부는 돈을 많이 쓰고 중앙은행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수요 측면에서 많이 회복됐었어요. 예, 그래서 수요 측면에서 회복되면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오르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공급망 문제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해 버렸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면서 경제 성장률은 낮아지고 물가는 떨어지는 부분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죠. 예, 그래서 중앙은행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요. 뭐 경기가 나쁘더라도 지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가장 좀 주시하는 안 좋은 상황이죠. 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면은 또 수요가 위축되고 시차를 두고 소비가 투자가 위축되니까 경제 성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경기만 좋으면은 뭐 금리 인상 물가 걱정 문제가 없죠. 없는데 맞아요. 지금 경기가 지금 나빠지고 네, 있거든요. 네. 예. 그 이제 파월 의장이 최근 또 말하지 않았습니까? 물가를 잡을 카드가 있다. 뭐 이런 뉘앙스의 발언을 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면서 단 물가를 잡을 때까지 금리 계속 올릴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해놔서요. 근데 뭐 금리를 계속 올리면 물가는 잡히겠죠. 그런데 예. 그 이후에 나타날 어떤 부작용이 조금 걱정이 되는 요즘인 것 같아요. 예. 지금 뭐 저는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 인상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예, 지금 물가 상승률은 수요보다는 공급 측 요인이 더 강하거든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네. 그런데 파월 연준 의장이 뭐 유가가 올랐다고 그래도 원유 생산 늘릴 수가 없고 밀 가격이 올라갔다 밀 생산 늘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중앙은행이 할 수 있는 일은 금리 올리고 통화를 긴축하는 거예요. 네. 예, 그러면서 시차를 두고 소비가 줄어들면서 물가 상승률은 낮아질 텐데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경기가 많이 나빠질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문제는 경기가 견착륙하느냐 연착륙하느냐. 네. 파월 연준 의장 연착륙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런데 저는 GDP나 특히 자산 가격은 연착륙한 걸 거의 본 적이 없거든요. 예, GDP도 미국 GDP 같은 데 보면은 올라갈 때는 장기 잠재 GDP 1 올라오고 떨어질 때는 확 밑으로 내려가요. 예, 대표적으로 2020년 뭐 코로나이기 때문에 2분기에 그 당시 실제 GDP가 잠재 GDP 11% 밑으로 떨어졌거든요. 네. 예, 그리고 지금 거의 접근해 있습니다만은 뭐 경제라는 거는 연착륙이라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금리 인상하고 이게 경제나 자산 가격에 경착륙을 시킬 수 있다. 이게 사실 좀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교수님께서 이제 긴 흐름에서는 추가 폭락을 좀 열어두는 그 이유는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시장의 부담, 고인플레에 대한 부담보다는 사실은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그 중심에 놓였다고 예. 봐야 되는 거군요.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는 지금 물가 상승, 그 다음에 금리 인상 네. 이런 게 우리 금융시장의 주요 이슈였거든요. 네, 그렇죠. 예, 그런데 서서히 그 물가에서 저는 경기 침체 시각이 이렇게 바뀌는 시점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게 올 하반기로 갈수록 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 뭐 점차 둔화될 거예요. 물가 상승률이 점차 둔화되고 그래도 올해까지는 뭐 경기 침체는 아니까 주식시장이 한 번 더 반등할 텐데요. 예, 그런데 올 연말 내년 초 가면은 물가보다는 경기 침체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예, 사실 그동안 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왔다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저는 내년 하반기 가면 또 디플레이션 이야기가 나올. 그래서 산 물가보다는 넘어 산이네요. 예, 물가보다는 네.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야기가 네. 하반기로 갈수록 많이 나오고 이게 주식시장에 또 한 번의 하락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최근 나오고 있는 새로운 경제 지표들을 모두 이제 종합해서 이제 교수님께서는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제 어떤 분석을 또 내주고 예. 계실 텐데요. 그런 흐름을 계속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그 가상화폐 시장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최근 이제 루나 사태로 이제
빌어서 시장이 그야말로 핵폭탄급의 악재가 터지면서 그냥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 예,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서 비트코인이 뭐 8,000달러 대까지 떨어질 가능성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요. 어떤 예. 점만 가능하겠습니까? 뭐 유동성이 축소되는 과정에서 사실 본질 가치로 다 가는 것이죠. 그래서 본질 가치, 유동성이 축소되면 본질 가치까지만 가면 되는데요. 네. 또 그 밑으로 떨어지는, 아까 경착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예, 그 다음에 뭐 테라, 루나 같은 거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렇게 유동성이 축소되는 국면에서 본질 가치가 없는 것들은 네. 사라질 수도 있는 것이죠. 이거는 뭐 가상화폐뿐만 아니라 저는 기업들도 많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미국 뭐 많은 지금 전 세계적인 기업들이 그동안 부채가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저금리 때문에 사실 버틴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도 2,500개 대상 뭐 조사해 보니까 거의 뭐 40% 가깝게 네. 이자 보상 비율이 1 미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거의 40% 가까운 기업들이 1년간 영업이익 내가지고 이자도 못 갚는 게 그런 것들이 지금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요. 네. 그런데 유동성이 축소되고 경기마저 둔화되면은 본질 가치 밑으로 떨어지고 본질 가치가 없는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러니까 단순히 꿈을 먹고 성장을 해왔었던 주가상으로 그런 뭐 나름의 소위 이제 성장주가 이제 조금 꺼지고 그다음에 이제 뭐 탄탄한 어떤 숫자가 찍히는 그런 가치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흐름이 그렇습니다. 나타나는 거군요. 사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습니다만은 뭐 지난주까지 보니까 러시아 주가보다 더 많이 떨어진 주가 지수가 네. 미국의 나스닥 지수입니다. 아, 그렇게 되나요, 계산이? 그러니까 기술주에 그만큼 거품이 발생했다가 고점 대비 네. 30% 급락이었으니까. 붕괴되는 폭락이었으니까요. 과정이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많이 떨어져 좀 반등을 네. 하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뭐 얘들이 이제 경기가 좋아지면은 다시 좀 오를 수가 있는데요. 문제는 경기가 나빠지면은 한 번 더 지금 그런 기대를 가지고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또 경기가 나빠진 게 구체적으로 눈에 들어오면 수치들이 보이면은 뭐 또 한 단계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또 다른 변수 가운데 하나가 또 외환 시장 아니겠습니까? 우리 시장만 놓고 보게 된다면 이렇게 튀어오른 원달러 환율 수준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끊이질 않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환율이 좀 낮아질 그런 요인이 있느냐? 그것도 없다. 뭐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외환 시장과 관련해서 주식 시장을 좀 연결고리를 짓는다면 어떤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저는 뭐 환율은 얼마 전에 그 1,290원까지 원달러 환율 올라갔습니다만은 뭐 그게 거의 고점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로 표시되니까 달러가 그동안 강세됐기 때문에 네. 원화가 약세를 보인 거거든요. 네. 근데 달러가 강세 보였던 이유는 미국이 많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다음에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안전자산 선호. 근데 얼마 전에 그 달러 지수 선진국 통화에서 105까지 갔는데요. 거기에 금리 인상,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이런 게 다 반영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뭐 102에서 103까지 안팎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제가 미국 국제수지, 무역수지 통계를 보는데요. 예, 정말 생각 밖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빨리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3월 무역수지 적자는 1,098억 달러였습니다. 네. 한 달에 무역수지 적자가 미국 무역수지 적자가 1,000억 달러 넘는 거는 역사상 처음 일이거든요. 아, 그렇군요. 이게 대불균형이 너무 심하게 쌓이고 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은 저는 달러 가치가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는 미국 대불균형 해소 과정에서 많이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경제 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작년보다 경상수 적자가 줄어들고 특히 무역 수지는 적자 보이고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환율이 떨어진다는 거죠. 물론 과거처럼 뭐 1,050원 뭐 이 정도까지는 안 떨어질 거예요. 네. 예, 제가 장기 지금 환율 축을 구해 보니까 한 1,200원 정도. 뭐 연말에는 저는 그 정도까지 내려갈 가리라고 가능성도 싶습니다. 있다. 그럼 뭐 그냥 그 말씀만 듣고 보면 그럼 외국인들 들어오나? 라고 또 생각하실 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말씀 드릴까요? 저는 일부는 들어오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 랠리가 가능하다라고 생각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3분기까지 네. 증권회사 아까 전망치 보니까 뭐 네네. 3,000도 나오고 3,000도 지시가 2,900. 됐어요. 뭐 그 정도 3,000까지는 못 가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단기 랠리는 외국인들이 주식 환율 떨어지면서 외국인 주식을 사면서 뭐 3,000까지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만은 네. 한번 그래도 어느 반등은 정도는. 있을 것이다.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금통위에 대한 이야기도 좀 네. 해주세요. 이제
5월 한국은행의 금융통합위원회 임박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뭐 빅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뭐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어쨌거나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요. 베이비 스텝이면 뭐 앞으로 뭐 3차례, 빅스텝이면 뭐 한 번 했다가 한 번 쉬고 뭐 이런 흐름으로 이어질지 싶은데요.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또 우리 주식시장의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뭐 금리 인상 예정대로 좀 할 수밖에 없고요. 물가가 네, 불안하니까. 어쩔 수밖에 없다. 네, 그런데 네. 우리나라는 빅스텝 할 단계는 아닌 거로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경기가 미국처럼 우리도 나빠지고 있기 네. 때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채권 시장으로 그동안 우리나라 저 주식시장 돈이 주식시장으로 빠져나가고 채권 시장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와 미국 금리 차가 많이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채권 시장으로 많이 들어오던 돈이 좀 축소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돈은 조금 과거보다 채권 시장으로 좀 줄어들 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이 김영익 교수를 바라보고 있는 이유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주식 투자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일 겁니다. 앞서 이제 중간중간에 저는 이제 오늘 코너를 위해서 다양한 주변머리 변수들을 이제 여쭤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대응 전략을 말씀해 주시긴 했어요. 종합적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앞으로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어떤 가이드를 좀 주시겠습니까, 교수님? 네, 저는 3분기가 뭐 주식가 좀 올랐을 때 주식 비중 좀 축소해 주고요. 네. 뭐 채권형 펀드나 채권형 관련 상품에 좀 투자한 것도 바람직스러워 보이고요. 저는 10년 국제 수익 이미 정점 치고 떨어진 가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채권 투자 좀 관심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여전히 저 현금 비중을 좀 높여나면은 앞으로 내년 상반기에 주식을 정말 싸게 살 기회가 올 것이다. 네.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지금 당장 주식 비중을 아주 그 현금 비중을 지금은 확 아니고요. 늘리라는 게 아니시죠? 예. 앞으로 저 증권회사 아까 전망한 것처럼 네. 분명히 한번 오르기는 오를 겁니다. 예, 그 정도 올랐을 때 주식 비중을 좀 축소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뭐 보다 중요한 것은 주가라는 건 장기적으로 오르죠. 예, 그래서 그냥 좋은 종목은 여의돈이라면은 그냥 가지고 기다리는 겁니다. 아까 저 서두에 뭘 아껴 쓰고 뭘 아껴 쓰고 주식 보기 싫다. 네, 휴지 한 칸만 쓰기 뭐 이런가요? 예, 저 집사람도 최근에 그 주식 투자를 하는데 네. 예, 최근에 주식 꼴도 보기 싫다. 아우, 뭐 이럴 때일수록 저도 주식을 그래요. 좀 좋은 주식 그냥 장기적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되거든요. 네, 네. 예, 주식은 반드시 제 가치를 찾아가기 마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좋은 주식들이 코스피도 적정 수준에 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고 그런 주식도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윳돈이라면은 그냥 내년 하반기까지 가지고 가시는 것도 좋은데 네. 예, 그런데 뭐 내년 봄에 쓸 돈이시다. 그러면은 저는 이번 상승 국면 때 좀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의 투자 자금이 어떻게 쓰여질 예정인 것인지, 나는 얼마만큼의 기간으로 해당 주식을 샀는지 이거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서 한번 계획을 짜봐야겠습니다. 교수님의 이제 그림을 한번 훑어봤어요. 서강대 경제대학원 김영익 교수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되면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